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마라 목독방입니다. 오늘 12월 28일 충격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PF 사태가 가시적으로 눈앞에서 터지고 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반기 오로지 미국 기준금리에만 목을 매고 그 변동성 여부에 따라서 한국 부동산 집값을 좌우할 수 있겠다는 전망, 하반기를 지나면서 국내 부동산 자금 유동성이 급속도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기준금리 완화 분위기와는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제 당장 발에 떨어진 불덩어리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라 당장 급한 불부터 끄지 않으면 대화재 현장이 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내년도 2024년 부동산 집값은 전혀 대외 여건의 변동성 여부와는 특히 긴축 완화 기조와는 별개의 별동부대로 한국 부동산은 상당 부분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동산 PF 대출 자금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대라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가 3,900억 정도의 규모죠. 건설사 랭킹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무한반복으로 다뤄왔던 부동산 PF 문제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는 징조를 보이는 겁니다. 상당 부분 건설업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스양이라는 브랜드로 작년까지만 해도 호조의 분양 성적을 거두면서 치고 나갔던 건설업체였는데요. 이렇게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워크아웃까지 오게 된 건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는 거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대외 여건 변수를 고려한 건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대내 여건의 변동성이 거의 극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일시적인 우발 채무,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절차인데 이런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해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단계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 또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건설사 위기는 바로 금융권 위기로 전이가 된다는 점이죠. 이건 거의 빛의 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열음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번에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에 해당하는 산업은행이 PF 대출 2,200억 정도, 은행 중에 가장 많은 파이의 대출을 해준 곳이고요. 그러니까 건설사 자체가 자금 위기를 겪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은행이 그 여파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종의 부메랑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날린 그대로 부메랑은 잠시 잠깐 날아갔다가 다시 그 궤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금융권이 지금 상당 부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기업 대출을 날렸는데 돌아오는 건 워크아웃이라는 자금 경색. 결국 이 부실을 그대로 은행이 떠안아야 된다는 건데 자칫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은행 PF 대출 1,600억 정도, 기업은행도 1,000억 정도, 우리은행 72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거의 5대 시중은행 대출이 6천억 가까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사 하나가 그것도 대형 건설사에 해당되는 곳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융권 전체 판사리가 깨지는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이 곤혹스러운 거죠.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부동산 PF 채권이 물려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불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국민은행이 물려 있는 곳들은 사실상 완공이 됐고 분양 계약률도 90% 이상이라서 워크아웃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부연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무한 궤도로 회자가 되어 왔던
PF 문제가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쫙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제2금융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생명, 흥국생명, 농협생명보험 등이 대출 자금을 300억 이상씩 내준 상황이고 KB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증권사도 뭐 상당 부분 단기 차입금을 각각 대출을 해준 상태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우발 채무가 얼마나 주채무로 전이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태형건설사나 협력업체들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도 지금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해온 대로 한국 부동산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 블라블라 여부를 따질 때나 뭐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였지 이젠 전혀 대외 여건이 긴축 완화 분위기로 흘러간다 해도 국내 문제, 특히 부동산 자금 경색 부분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내년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 2023년도 말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부동산 집값이 다시 내년도에 반등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얘기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현재와 같은 분양시장의 침체는 매매시장의 약세 현상과 함께 내년도에 폭락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면 22조 8천억 규모의 PF 우발 채무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업계 16위에 해당하는 태형건설이 이 정도인데 그 이하의 건설업체가 어떻게 버틸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줄줄이 자금 경색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내년도 건설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총체적인 부실을 떠안고 가게 되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경제부 수장들이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아마도 손절해야 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빠르게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강도 높은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년도 집값 전망을 우상향으로 낙관한다는 거 그냥 뭐 그렇게 내 집 가치에 모든 걸 몰빵하려는 사람들의 눈을 더욱 멀게 하는 거죠.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다 부실채권 그 자체가 될 건데 그분들 대책 없이 빌려간 대출금 발목에 달아놓은 시한폭탄 아니겠습니까?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미분양의 늪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극악의 분양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펌프질해서 집을 사게 하는 건 그냥 그 집에 갇혀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국이 얼마나 최악의 궤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사 완료 후에 미분양 추이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건설사도 죽는 거지만 이걸 산 사람도 죽는 겁니다. 10월만 해도 뭐 수치가 쭉 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최초 분양 시기부터 누더기가 다 된 집을 자기 수입의 2~3배 정도 되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산다 한들 이제 뭐 집값이 2~3배로 오르던 시기는 그냥 say goodbye. 부동산 자산 가치가 수직으로 올랐던 가치 창출의 시대는 뭐 같다고 보면 되죠. 어제 1순위 마감을 한 평택 지제역 쌍용 플래티넘 경쟁률 한번 보세요. 1263세대 모집에 90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명백한 미달. 지금 경기권 분양시장은 그대로 나락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서울이 일부 아파트 그것도 한두 개만 선방을 해서 분양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경기권 수도권은 그냥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평택 브라운시티 중흥 S클래스 더합니다. 1순위 1879가구 모집에 27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뭐 분양 참패죠. 상당히 규모가 큰 신도시 안에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무참히 미분양 수치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건설사가 자금 경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탄탄하게 보였던 중견건설사들이 속속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성, 경남, 아너스빌 어제 1순위 마감을 했는데 여기도 미달 970세대 모집에 3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경기권 분양시장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미달을 면한 것들도 그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냥 턱걸이 수준으로 가니 이후에 계약률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매교역 팔루시드 수원 권성구에 위치한 분양단지인데 959세대 모집에 239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경쟁률이 뭐 2.5대 1밖에 되지 않죠. 여기는 이후에 당첨 가점 뜯어보면
최저 가점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무조건 직진 모드로 돌진을 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인데 향후 최종 계약률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분양시장도 거의 파장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매매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이젠 40%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을 하고 있죠. 꿈의 숲 롯데캐슬이 고점 11억 7천 대비 7억에 거래가 됐고요. 30평대 3층에서 나왔네요. 저층 거래라 하지만 거의 5억이 빠지는 실거래. 이제 뭐 집주인들이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내년도 전망도 그리 썩 밝지 않고 특히나 건설업 관련된 부동산 자금 경색 문제가 집값을 다시 한번 돌려차기로 턱을 날려버리게 생길 것 같으니까 위기감을 느낀 집주인들이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차 하락장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던 선사현대도 4억 가까이 다시 빠지고 있어요. 최고가 12억에서 8억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역시도 이제 뭐 중대형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상계동, 임광 거의 뭐 4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네요. 노원구가 소형 평수에서 쭉쭉 빠지는 추세로 가다가 이제 뭐 중대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 시장 추이가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급속한 하방 압력 저기압을 만들어서 소나기로 때려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예정입니다. 동작구와 성북구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성북구는 30평대가 6억까지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 추이는 강남권에서 보여줬던 하락세, 비강남권에서 그대로 흡수를 해서 떨어지는 낙폭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위, 금감위에서도 서둘러 스트레스 DSR 도입 방안을 어제 내놨죠. 전세보증금 도합 3천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가계빚, 그리고 매매시장의 폭락, 분양시장의 고갈과 맞물린 부동산 PF 문제가 그냥 완전히 핵융합이 되어 있듯이 연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취지를 보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서둘러 시행한다는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이 천문학적이니까 금리가 조금이라도 변동성이라는 갈짓자 횡보를 보이게 되면 그대로 역풍을 맞을 건 뻔한 사실, 당연히 대출 추이를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건설업 자체의 유동성 문제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어서 영역이 주담대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 25%, 하반기 50% 적용, 내후년 2025년부터는 100%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뭐 대출한다고 확 줄어들게 되고요. 금리도 핀셋 포인트로 적용해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적용되는 금리가 제시가 됐고요. 추진 일정은 1단계가 주담대에 바로 적용이 되는데 내년 2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된 수분양자가 받는 대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2단계는 은행권, 신용대출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금융위, 금감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내년도 역시 금리가 초저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 대체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 대출 추세, 소방호수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 비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동산 PF와 맞물린 업종들 역시 스크린하겠다는 건데 이미 건설사들 중에 P사의 탑이 돼서 위기감을 느끼는 곳들이 속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년 집값 역시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만은 명백한 팩트라 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당장 다음 달에 신생아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규모가 27조 원. 한쪽에선 대출 틀어막겠다는 창구 공세가 시작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또 9억 원 이하 5억 대출이 가능한 창구 방출이 시작이 되게 되면 상당히 대출 부분에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자산 소득 제한도 있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필터링은 되겠지만 주담대 민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뭐 이걸 잡으려는 수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율을 해야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아무튼 2024년도는 2023년 연말까지 보였던 심상치 않은 부동산 위기의 징후들이 현실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문제 이제 뭐
현실적으로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금융권의 부실 위기 가능성, 정말 설마 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헤어나오기 어려운 충격파를 맞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매매 시장의 약세 여파가 결국은 분양 시장의 부진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는 함수 관계, 결국 집값은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리셋의 대분기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